아르센 리팽 8권,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 모리스 르블랑 지음, 이혜영 그림, 구기라이. 멀리 떨어진 성당의 종탑에서 새벽 3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딱 좋은 시간에 도착했군. 모두가 깊이 잠들었을 거야. 자전거를 타고 온 청년 라울 당드레즈는 덤불 속에 자전거를 숨겨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데티그 남작의 거대한 저택 안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뒤쪽 출입문과 2층으로 올라가는 비밀 출입구는 모두 잠겨 있었지만 라울은 미리 복사해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3층에 있는 서재로 들어선 라울은 커다란 마호가니 책상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래, 바로 여기야. 이곳이 뭔가 수상했어. 며칠 전 라울은 바로 이 서재에서 데티그 남작을 만났었습니다. 남작의 아름다운 외동딸 클라리스가 있었고 라울은 그녀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기보다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실 라울은 그녀에게 그다지 마음이 없었지만 클라리스가 그를 끔찍이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라울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고 라울도 고민 끝에 그녀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데티그 남작을 만나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데티그 남작은 불같이 화를 내며 라울을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지 같은 녀석이냐? 썩 꺼지지 못해? 내 딸과 결혼하겠다니 꿈도 꾸지 마. 그런 고귀한 귀족 양반이 출신도 불분명한 낯선 청년과 자신의 딸을 결혼시킬 리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라울은 딱히 하는 일도 없었고 마땅히 자랑할 만한 재주도 없었습니다. 라울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헬쓱한 몸에 마르고 앳된 얼굴의 20살 청년. 하긴 내가 데티그 남작이었다 해도 하나뿐인 귀한 딸을 이렇게 볼품없는 애송이에게 보내진 않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모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잖아. 라울은 너무나 불쾌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남작을 골탕 먹이거나 복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서랍을 뒤지던 라울은 아주 얇은 종이를 작게 돌돌 말아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 바로 이거야. 역시 수상한 게 있다니까. 이건 틀림없이 비밀 편지일 거야. 라울은 서명도 주소도 없는 편지를 소리 없이 읽어내려갔습니다. 류앙에서 그녀의 흔적을 다시 찾아냈소. 그래서 그 지역의 신문에 한 농부가 오래된 칠지 촛대를 발견했다는 공고를 냈더니 그 여자가 사람을 보내어 촛대를 가져가겠다는 연락을 보내왔소. 내가 조치를 취해 놓았으니 이제 그 마녀를 붙잡는 것은 시간 문제요. 그녀를 붙잡은 뒤에는 우리들이 모여 직접 재판을 열고 준엄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오. 나는 동료 한 명과 함께 12일 새벽 4시에 도착하겠소. 라울은 편지를 다시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 마녀란 도대체 누구일까? 사람을 붙잡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재판을 한다고? 마녀라고 부를 정도면 혹시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건가? 이거 아주 흥미롭군. 잘하면 이 일로 남작의 콧대를 꺾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울은 몰래 저택을 빠져나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편지에 쓰여 있는 날짜에 맞춰 다시 데티그 남작의 저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라울은 일단 클라리스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방은 저택의 맨 위층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노크를 하자 등불을 들고 살며시 문을 열어본 클라리스가 화들짝 놀라 뒤로 주춤 물러났습니다. 라울이 물었습니다. 나 때문에 많이 놀랐죠, 클라리스? 클라리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어디 아픈가요? 얼굴색이 좋지 않군요. 아니요. 아버지가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셔서 슬플 따름이에요. 라울. 어느새 클라리스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라울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우린 아직 젊으니 얼마든지 더 기쁘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라울의 눈은 뭔가 다른 생각에 빠져있는 듯했습니다. 클라리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라울,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울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생각이요. 우리 아버지를요? 그렇소. 당신 아버지인 데티그 남작, 그리고 그와 가깝게 어울려 지내는 이 지역의 귀족들이 있죠. 롤르빌, 라 보팔리에르, 베네토르 데스티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뭔가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설마 그럴 리가요. 또 만약 그분들이 어떤 일을 꾸민다고 해도 당신이 나서서 무얼 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은 모두 어른인데다 지위가 높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겨우 20살 청년일 뿐인데. 그래요. 나는 겨우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죠. 하지만 나 아르센 르팽은 아르센 르팽? 당신 이름은 라울 당드레지 아니었나요? 아. 순간 라울은 잠시 당황했으나 침착함을 되찾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내 본명은 아르센 르팽이요. 라울 당드레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성을 따서 지은 가명이고요. 르팽은 보잘것없는 평민의 성씨고 당드레지는 당신과 어울리는 귀족의 성씨니까 말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신의 아버님은 평민이었나요? 라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이었소. 덕분에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체조와 권투를 배웠다오. 라울은 갑자기 장난기 어린 밝은 얼굴로 체조와 권투를 섞은 듯한 몸놀림을 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평민이지만 두고 봐요, 클라리스. 나 아르센 르팽이 아니 라울 당드레즈는 반드시 성공할 거요. 점쟁이들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엄청나게 유명해질 거라고요. 자, 날 봐요. 나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 강철 같은 체력에 최고의 두뇌. 나는 물구나무 서서 걸어갈 수도 있어. 당신 같은 여인이라면 한 팔로 번쩍번쩍 들 수도 있어. 게다가 나는 고대 그리스와 현대 시인들의 멋진 시들을 줄줄이 외울 수도 있다오. 이렇게 잔뜩 들떠있던 라울은 갑자기 민망한 생각이 들었는지 움직임을 뚝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클라리스를 향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밤중에 여인의 방으로 들이닥친 것은 신사적이지 못한 행동이요. 미안하오, 클라리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소?
라울은 평소에도 감정이나 행동이 종잡을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클라리스는 호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라니요. 나는 언제든 당신이 찾아오는 걸 환영해요. 사랑해요, 라울. 클라리스는 라울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금세 방글방글 웃음을 되찾은 라울은 신이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이마에 입을 맞추었으니 당신은 나를 기사로 임명한 겁니다. 나는 이제 적을 물리칠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럼 난 이제부터 작전을 개시할 것이오. 라울은 클라리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그 방을 나왔습니다. 재판을 한다고 했지? 그런 꿍꿍이를 하기에 딱 좋은 곳을 내가 알지. 라울은 거대한 저택 건물을 나와 성벽 가까이에 있는 탑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그 탑은 그리 높지 않고 위에는 지붕이 덮여 있으며 지붕 바로 아래에는 널따란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에 안성맞춤이었죠. 벽에 창문처럼 크게 뚫린 구멍은 탑 아래쪽에서부터 벽을 타고 올라온 굵직한 덩굴 때문에 거의 가려져 있다시피 했습니다. 라울이 그 덩굴을 타고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탑 꼭대기로 오른 라울은 덩굴과 잎사귀 따위로 감쪽같이 몸을 숨긴 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실내에는 커다란 탁자와 20개가 넘는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울이 짐작했던 대로 얼마 뒤 데티그 남작과 그의 사촌 베네토가 들어섰습니다. 고드프루와 데티그 남작은 마치 격투사처럼 체격이 좋고 눈빛은 예리하고 힘이 넘쳤으며 불그스름한 얼굴에는 다갈색 수염이 덮여 있었습니다. 남작의 사촌인 오스카드 베네토는 시골 귀족으로 조금은 우둔한 데다 속물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곧 모일 걸세. 그리고 그 여자도 나타날 거야.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었으니까 말야. 데티그 남작의 말에 베네토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 우리가 재판을 한들 그게 과연 먹혀들까? 그 여자가 우리의 판결을 받아들일까 말일세.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어쨌든 결과는 하나뿐일세. 보마냥의 뜻대로니까. 아, 보마냥. 그자 때문에 우리 모두 신세를 망칠지도 모르네. 베네토의 말에 데티그 남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마녀를 상대하려면 보마냥 같은 자가 필요하네. 그나저나 자네는 내가 미리 말해둔 대로 잘 준비해두었지? 베네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사제의 계단 아래 바닷가에 2척의 배를 준비해두었네. 그중 작은 배 밑바닥에 구멍을 내어 놓았어. 물 위에 띄우면 10분 뒤에 가라앉을 걸세. 돌도 실어 놓았겠지? 그래. 줄을 매달 수 있는 구멍을 뚫은 커다란 돌을 실어 놓았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라울 당드레지는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아슬아슬한 모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 뒤 3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이 저택에 자주 드나드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시가 되자 2 사람이 더 나타났습니다. 그중 눈이 부리부리하고 콧수염을 기른 인물을 보자 데티그 남작과 일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깍듯이 인사하며 맞았습니다. 코트를 반듯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군인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노인. 그자는 바로 조금 전 데티그 남작이 말했던 보만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임의 우두머리 격이라도 되는 듯 지배자 같은 태도와 위험 있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를 보며 라울은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자가 바로 저 보만양이겠군. 잠시 후 보만양이 말했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와 함께 온 분을 소개해드리지요. 다르콜 대공이십니다. 다르콜 대공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자 보만양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대공께서는 오늘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 사악한 여인을 1870년에 2차례나 만난 적이 있거든요. 라울은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1870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 아닌가? 그렇다면 저들이 말하는 사악한 여인은 그리 젊은 여성은 아니겠군. 아마 50세는 훌쩍 넘었을 거야. 그런데도 그녀를 저토록 위협적으로 느낀다니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너무나 궁금하군. 데티그 남작과 베네토, 라 보팔리에르, 롤르빌, 도프가르, 다르콜 대공. 보만양은 자리에 묵묵히 앉아있는 이 6사람 앞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부터 매우 중요한 목적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왔습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과 우리 집단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 여자의 대담하고 무자비한 공작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마녀 같은 여인이 몇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밝히려는 어떤 비밀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우리보다 먼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악한 마녀, 아니면 우리, 둘 중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 것입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서 살아남아야만 할 것입니다. 보만양이 자리에 앉자 실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저 먼 곳에서 언제 들려올지 모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한참 뒤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작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데티그 남작이 말했습니다. 내가 보냈던 사륜마차 소리입니다. 우리의 작전이 성공했다면 그 여자가 타고 있을 것입니다. 데티그 남작과 몇몇 일행은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차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타바레에 도착했습니다. 데티그 남작이 마부인 도르몽에게 물었습니다. 도르몽, 어찌 되었나? 성공했습니다. 도르몽이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마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스카프로 머리가 뒤덮인 채 손과 발이 묶여있는 여인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사내들에게 붙들려 탑 꼭대기로 끌려갔습니다. 도르몽이 말했습니다. 백항역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마차에 올라타더군요. 칠치초대가 있는 줄 알고 말입니다. 그 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붙잡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잘했네.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게 놔둬도 되겠군.
도루몽은 여인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뒤이어 데티그 남작이 스카프를 걷어내자 일제히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덩굴 사이로 보고 있던 라울도 여인의 모습에 넋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아,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군. 라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여인들을 보아왔지만 이처럼 첫눈에 보자마자 호감을 느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여인을 앞에 두고 모두들 수군거리는 가운데 다르콜 대공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저 여자요. 저 여자를 본 적이 있어. 아, 세상에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이. 왜 그러시오? 뭐가 끔찍하단 말입니까? 말씀해 보시오. 저 여자는 24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요. 전혀 늙지 않았단 말이오. 여인은 윗몸을 꼿꼿이 펴고 단단히 쥔 주먹을 무릎에 놓은 채 실내의 한가운데 마련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끌려오는 동안 모자는 벗겨져 있고 머리는 반쯤 풀린 채 뒤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피곤하고 힘든 기색이 비쳤으나 굳은 표정에는 약간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또 이따금 엷은 미소가 번지는 듯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라울에게는 너무나 우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유명한 화가의 그림 속에서나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사악한 여인이라니. 아, 이토록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상대하려고 10명 가까운 사내들이 뭉쳤단 말인가? 잠시 후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시죠? 그리고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어째서 나를 어딘지도 모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죠? 여인은 실내를 휘 둘러보았습니다. 데티그 남작을 비롯한 귀족 사내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보마냥은 여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두운 그늘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데티그 남작이 단호한 목소리로 여인을 향해 대답했습니다. 칼리오스트로 백작 부인, 당신은 우리 적이요. 칼리오스트로 백작 부인이라고요? 그렇소. 칼리오스트로 백작의 딸로 본명은 조세핀 발사모. 칼리오스트로 백작은 이탈리아의 신비주의자이자 모험가로 1780년 프랑스로 건너가 갖가지 마술과 신기한 기술로 사교계에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다 프랑스 왕비의 목걸이가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고 칼리오스트로는 그 사건에 연루되어 추방당했죠. 그 후 유럽을 떠돌다 붙잡힌 뒤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왕실의 목걸이 사건은 유럽 전체를 발칵 뒤집을 만큼 큰 사건이었으며 칼리오스트로는 지금도 놀라운 마법사이자 주술사의 대명사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이 높았습니다. 데티그 남작과 일행은 바로 이 여인을 칼리오스트로 백작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칼리오스트로의 자기를 물려받았다면 마땅히 이 여인은 칼리오스트로 여백작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더구나 결혼을 하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백작 부인이라는 호칭은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워낙 유명한 데다 백작 부인이라 불리는 것이 굳어져 그렇게 부를 뿐이었습니다. 데티그 남작의 말에 여인은 아무런 대답 없이 엷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데티그 남작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 여자의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어떤 것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24년 전 사건의 진상이 적힌 기록문이 있습니다. 요약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데티그 남작이 읽어내려간 사건 기록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프랑스와 프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1870년 3월 초의 일입니다. 그 무렵 칼리오스트로 백작 부인은 파리의 사교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빠라고 부르는 한 청년과 함께 어느 곳을 가든 돈을 펑펑 썼으며 몸이 아픈 사람들을 씻은 듯이 낫게 하고 과거와 미래의 운명을 묻는 이들에게 족집게처럼 척척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마법 같은 재주 그리고 신비로운 말과 행동은 오래전의 칼리오스트로 백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실은 그 때문에 스스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 그녀를 칼리오스트로 백작 부인이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칼리오스트로 백작 부인은 급기야 나폴레옹 3세가 다스리는 프랑스 궁전까지 들락거리게 되었고 외제니 황후의 최측근이 되어 수시로 크고 작은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칼리오스트로 백작 부인은 자신의 나이가 80세쯤 된다고 했는데 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정말로 80세 노파처럼 보이곤 했는데 그럴 때면 금으로 된 작은 거울을 꺼내어 액체 2방울을 떨어뜨린 뒤 닦아내고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얼굴은 어느새 다시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당시 칼리오스트로 백작 부인은 그 거울이 칼리오스트로 백작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했으며 거울 뒷면에는 4가지 수수께끼가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모두 푸는 자는 왕 중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수수께끼란 다음과 같았습니다. 참나무 속의 보물, 보헤미아 왕들의 묘지석, 프랑스 왕가의 보물, 칠지 촛대. 또한 그녀는 황후에게 거울에 입김을 불게 한 후 닦아내고는 거울에 떠오르는 영상들을 보며 미래를 점쳤습니다. 그때 그녀는 위험한 예언을 하여 황후의 심약한 정신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은 커다란 재앙으로 빚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칼리오스트로 백작 부인은 프랑스 궁전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이르렀지만 결국은 그녀의 오빠라는 자와 함께 추방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독일로, 칼리오스트로 백작 부인은 이탈리아로 추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녀를 마차에 태우고 이탈리아까지 데려가서 내려준 사람은 다르콜 대공이었습니다.